응? 자, 저기 켜졌죠? 오늘 이번 주부터 수업 나왔어요? 아이고, 그래도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3, 4일 지나니까 그래도 적응이 되죠?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좀 잘,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습관은 습관으로 우리가,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습관이 이제 뭐 한 3, 4일 정도 지났으니까, 앉아있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력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래도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또 잘 호응하고,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습관이 들어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고전문학입니다. 고전문학. 171조. 몇 조? 171조. 고전문학. 자, 마지막 한 시간만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또 수업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응? 모의고사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자, 고전문학. 무슨 문학? 고전문학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 이해를 좀 해둬야 되지 않겠냐 생각됩니다. 고전문학에는 그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나누면 시가문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사문학이라는 거. 시가문학과 무슨 문학 나눌 수 있다는 점? 서사문학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시가라고 하는 것은 문학이라는 것을 노래 형태로 불려지는 문학. 그래서 시가문학은 무슨 썰 가느냐? 특성을 보면 이것을 성격이랄지 특성을 보면 문학성 플러스 음악성을 갖는 것이 시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문학성과 뭘 갖는다는 점? 음악성. 그러니까 노래 형태로 불려지는 문학을 시가문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아무래도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문학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읽기, 어떤 그 자료로서 이해되는 것도 있겠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읽기보다는 노래를 많이 불려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문학 형태가 있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사실 오늘날도 그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들 잠깐 들어보면 하나의 그 속에 인생의 어떤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것들 볼 수 있어 없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던 에일리의 보여줄게라는 노래도 하나의 스토리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듯이 이야기를 노래 형태로 불려준 문학을 시가문학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특성이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자, 시가문학의 흐름과 관련돼서 얘기하면 제일 처음에 고대가요라는 게 있어요. 고대가요가 있다. 고대가요라는 것은 어떤 특정 장르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참고로 하기 위해서 실제 요즘에 그 공무원 시험은 작품 중심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것들을 많이 빼놨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교재에 그런 이론적인 것들이 전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특히 그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국문학사 파트가 가끔 언급되기도 하거든요. 현대문학사, 그다음에 고전문학사 나오는데 어디다가 실어놨냐면 교재 몇 페이지? 356페이지. 356페이지 보면 아주 시가문학의 흐름 해가지고 고대가요. 쭉 나와요. 나오죠? 밑줄 쫙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이런 고대가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겠다. 향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겠다면 이 부분을 확인하면 돼. 됐어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면 공부 가치 있게 병행해 가면 좀 더 넓은 지식, 좀 더 구체적인 지식을 알 수 있다. 일단은 이제 내가 그냥 설명하는 것들 중심으로 좀 알아둔 상태에서. 자, 고대가요 있죠? 고대가요 다음에, 고대가요라는 것은 실제 특정 장르가 아니라 향가 이전의 노래 형태로 불려진 것을 총칭해서 고대가요라고 그래요, 사실. 고대가요. 그러니까 그 시점은 알 수가 없어. 언제 발생했는지 상당히 시점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오래된 노래. 그걸 고대가요다라고 하고. 그 고대가요 다음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기록문학, 뭔가 문자로서 창작되어지는 그것의 본격화를 이룬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향가로부터 출발해요. 향가. 여기 이제 뭐가 나온다 같이? 향가가 나와요. 알겠죠? 향가. 자, 향가는 이제 우리가 아쉽게도 누구 중심의 노래였냐면 문학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그 향유 계층이라고 할까? 담당 계층을 보면 양반 아니면 평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양반은 지배계층,
평민은 피지배계층. 그래서 그들에 있어서의 그들의 향유했던 어떤 장르들도 다르는데 향가는 처음에는 귀족 중심. 그러니까 지배계층의 노래였어. 알겠죠? 지배계층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노래가 어떻게 될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백성들의 노래까지로도 확대됐겠죠. 그런 하나의 그런 생성과 발전의 과정을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가가 누구에 의해서 나왔다? 지배계층에 의해서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피지배계층에 의해서 노래가 나옵니다.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다 같이 고려 소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고려 소교. 그래서 고려 시대에 오면 소교라고 하는 것이 일반 평민계층, 피지배계층에 의해서 형성되고 그들이 향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피지배층이 또 어느 정도 발전하고 또 어느 정도 많이 확산되고 유행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반발적 심리로서 귀족계층의 노래가 또 나오게 되겠지. 모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뭐가 있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있을 수 있잖아. 결국 이런 것들도 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에 있어서도 신생, 성장, 사면의 과정을 겪지. 노래라는 것도 사람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월 속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고대가요, 그 다음 뭐가 있다 시작, 향가, 그 다음에 고려소교. 고려소교에 대응되는 걸로 계층간 대립을 했던 것이 경기체가 있어. 경기체. 경기체가는 다분히 귀족 중심의 노래였어요. 아마 귀족 중심의 노래인데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너무나 평민계층에 의해서 노래가 유행되는데 그 노래가 너무나 재밌어. 지대들은 그런 노래를 불러오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픔을 달래기도 하고 슬픔을 달래기도 하고 기쁨을 같이 나누기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평민계층이 향유하는 이 고려소교를 약간 모방해서 귀족계층 중심의 경기책을 마련하는 거야. 근데 이 경기책은 뭘 모방한 거야? 고려소교의 모방성이 좀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경기체가 를 주도했던 그런 지배계층에 의해서 뭐라는 장르가 나오냐면 시조라는 장르가 나와요. 알겠죠? 시조. 상당히 시조는 엄격한 어떤 형식이 있죠. 그런 시조를 만들어냈죠. 나중에 이런 시조는 처음에 발생은 지배계층에 의해서 발생됐지만 조선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이 시조가 조선 후기에 와서 일반 평민계층에 의해서 피지배계층에 의해서 또 창작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소위 사설시조라고 해요. 무슨 시조? 사설시조. 그래서 시조가 처음에는 지배계층에 의해서 형성됐지만 나중에는 또한 누가 모방하기도 한다? 일반 평민계층, 피지배계층이 그것을 또 모방해서 사설시조를 만들어내기도 하더라. 됐습니까? 자, 그러나 시조는 너무나 표현상의 한계가 있어서 왜? 대체적으로 45자 이내에 작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표현에 있어서 한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표현상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나온 장르가 일반 지배계층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가사가 나왔다. 뭐가 나왔어요? 가사.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시가문학의 흐름입니다. 됐습니까? 절제 뭐가 나왔다고 다 같이? 고대가요. 그 다음에 향가. 그 다음에 고려소교. 그 다음에 경기체가. 그 다음에 시조. 그 다음에 가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다. 저기 됐죠? 그래서 시가문학과 관련해서 문학성과 음악성을 갖고 있고 이것에 대한 흐름을 얘기한다면 고대가로부터 시작해서 가사까지 그 흐름을 매김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더 시험에 나왔겠어? 시가문학의 흐름을 옳게 순서대로 매김한 것은 뭐냐?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런 식의 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 또는 각각의 그 흐름 속에서 아마 지금도 그런 군문 시험에서는 언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반 직렬에는 잘 안 나오는데 작품들을 갖다가 열거해 놓고 이 작품을 나온 순서대로 배열한 것 중 맞는 것은 이런 식의 문제는 적어도 뭘 알고 있어야 돼? 흐름을 알고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작품을 나온 연도까지는 아닐지라도 나온 순서를 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 고대가요입니다. 고대가요는 실제 오늘 전하고 있는 노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공무도가랄지, 황조가랄지, 구지가랄지, 정업사랄지 이렇게 몇 개의 작품만 오늘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시험에 가장 잘 나왔던 것이 뭘까요?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요 대목이 잘 나왔습니다. 하나 이거 설명한다면 172페이지에 보면 구지가 있어 없어? 있죠? 구지가. 이 구지가가 시험 문제 최근에도 나왔고 이 구지가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어서 고대 가요 가운데는
뭘 중심으로? 구지가를 중심으로 잠깐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대가에는 뭐가 있다고요? 공모도화가 있다든가 황조가가 있다든가 구지가가 있다든가 뭐가 있다? 정업사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뭘 중심으로? 구지가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특히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봐. 이 앞에서부터 공모도화가 황조가 구지가를 한번 봐봐요. 앞에서부터 공모도화가 황조가 구지가 한번 봐봐요. 보면 전체 몇 구로 되어 있습니까? 4구로 되어 있죠? 4구. 그래서 오늘날 전하고 있는 대체적인 그 고대가에는 4구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4구 형태로 되면서 한자로 번역되어 전한다. 그 당시에는 우리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 한글이라는 문자를 갖기 시작한 것이 1443년에 창제됐으니까 훨씬 후에 와서나 우리 문자를 갖게 됐으니 그 시대에는 문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에 한자를 빌어다 표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날 전하고 있는 고대가에는 대부분 뭘로 전한다? 사구체로서 한역가로 전한다. 뭘로 전해요? 한역가. 사구체로서 한역가가 전하고 모두 다 뭐가 전하냐면 배경설화가 전하고 있다. 배경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구체, 한역가, 배경설화가 담고 있는 게 고대가요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대가요는 어떤 작품들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어. 고대가요의 두 가지 형태. 고대가요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지. 하나는 개인 서정가요. 개인 서정가요와 집단 서사가요 형태로 나눌 수 있다. 개인 서정가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모도화가 세 작품이 있어요. 공모도화가랄지 다 이별의 정화를 담고 있지. 공모도화가. 그 다음에 황조가. 그 다음에 정업사. 이런 것들은 다 개인 서정가요라면 집단 서사가요는 구지가가 있습니다. 자, 집단 서사가요는 뭐가 있다는 점 나지? 구지가가 있다. 따라서 개인 서정가요가 있고 집단 서사가요가 있는데 집단 서사는 구지가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시험에 출제될 수 있을까? 대체로 지역적인 문제로서 그 지식과 관련된 유형의 문제 나왔을 때 다음 중 고대 가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뭐냐? 그럴 때 고대 가요는 모두 개인 서정가요만 전한다. OX? X. 개인 서정가요도 있고 뭐도 있다? 집단 서사가요도 있다는 사실. 알겠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대체로 이들의 공통점, 특히 공모도화가 황조가 구지가의 공통점은 뭐라는 점? 사구체, 한역가로 됐다는 점과 배경, 설화가 전한다는 점에서 다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 중에 고대가요 가운데 어떤 작품을 보자고 이 시간? 구지가를 보자. 그러냐, 구지가. 자, 교재 172페이지. 이거 지워도 되겠습니까? 자, 대표를 보면 다음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 구지가. 구와, 수기, 현야, 약불, 현야, 번자, 끼약이다. 되어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억할 수 있겠죠.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만약에 안 내면 내 너를 뭐하리라? 구워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 뭐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거북이와 같이 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거북이와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전하는 이야기를 보면 옛날에 저기 소위 그 신라에는 하나의 나라보다는 여러 어떤 뭐랄까요 부족들이 있었어요. 부족이 있었고 여러 부족 가운데 특히 여기 보면 구지가라고 했잖아요. 구지가 구간 아홉의 족장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 힘이 없지 않냐. 저 거대한 중국에 맞서려면 우리도 국가라는 어떤 체제를 좀 더 넓은 그런 강력한 국가적 체제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 9 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연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그러면 왕으로 할 것이냐,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겠지.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하늘에 물어보자. 그래서 이 9 족장들과 많은 백성들이 하늘에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 정성이 지극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봐라, 너희들의 기도가 지극하여 너희들의 왕으로 보낸 사람이다. 천주께서 너희들의 왕으로 보낸 사람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 소원을 성취하려면, 나를 갖다가 찾으려면 저 구지봉에 올라가 땅을 파면서 다음 같은 노래를 부르거라 해서 하늘에서 알려준 노래가 이거예요. 구하구하 수기하냐. 그때는 구하구하로 안 됐겠지. 네, 어떻게 됐을까? 그 당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오늘날 번역되어 전하는 것이 구하구하 수기하냐, 약불하냐, 번작 끼각이 오늘 전하고 있는 거야. 이것을 현대역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니까 옆에 있는 것처럼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 이렇게 되겠다라고 추정할 뿐이야.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거북이가 뭘까? 이야기 스토리를 갖다가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들이 구지봉에 올라가 땅을 파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바를 얻을 것이더라 라고 했으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해서는 거북이라는 것은 뭘까? 아무래도 그 구간들과 그 백성들이 원했던 대상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러죠? 그래서 이 거북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두머리, 왕을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다 같이? 여기서 거북이는 뭘 의미한다고 해도 같이? 우두머리다, 또는 왕이다. 더 나아가서 거부가 머리를 내라고 했지. 머리를 내어라. 머리라는 건 뭘까? 머리는 머리 수니까 수고, 내어라니까 나오란 얘기지. 그래서 수로라고 될 수 있습니다. 수로. 이 머리 숫자. 머리 숫자에다 드레를 놓자. 머리 숫자에다 드레를 놓자. 그래서 이것이 수로왕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지가는 어떤 설화와 관련되어 있냐면 가락국 건국신화 또는 김수로왕 탄생설화와 관련되어 있다. 김수로왕 탄생설화와 관련됐다. 자, 이렇게 해서 가락국 건국신화와 더불어서 김수로왕 탄생설화와 관련된 것이 뭐다는 점, 구지가라는 작품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하고 있는 고대가 가운데 신화적 성격이 짙은 노래를 찾아라. 뭐 찾는다? 구지가를 찾는다. 왜? 구지가는 가락국 건국신화 또는 김수로왕 탄생설화와 관련됐기 때문에 정의됐죠? 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구지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거북이는 바로 뭘 의미한다는 점? 우두머리, 왕 또는 뭘 의미한다? 김수로왕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시험지 가운데 다음 주 이때 거북이가 의미하는 바가 아닌 것은 뭐냐 그랬을 때 1번 우두머리, 2번 왕, 3번 수로왕, 4번 족장. 몇 번? 4번 족장이야. 족장들과 강력한 왕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명 뭐라고 하냐면 구지가를 영신군가, 신 같은 임금을 맞이하는 노래다 해서 영신군가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한다? 영신군가. 그래서 구지가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 구지가 보면, 그 밑에 보면, 거기에 네 번째 항목 봐봐. 네 번째 항목 보면, 강릉 백성들이 지은 해가사 있어 없어요? 거기다도 밑줄자. 강릉 백성들이 지은 해가사에도 밑줄자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해가사는 이런 노래입니다. 강릉 백성들에 의해 지은 노래거든요. 강릉의 그 태수, 강릉, 지금 군수에 해당되는가? 자, 강릉 태수에, 결국 있었습니다. 강릉 태수에 순정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강릉 태수 순정궁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모가 우리나라 전체에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 미모가 어디까지 알려지냐면 동해 용왕의 귀까지 들어갑니다.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다가 그만 여러 무리들과 순정군도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갑자기 그 강릉에 보면 그 경포대 있잖아요. 경포대, 물론 기록상으로는 임해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날 보면 강릉의 경포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강릉의 경포대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아내가 징발하게 됩니다. 갑자기 아내를 갖다 잃게 된 강릉태수 순정궁은 자기 아내를 찾았을까 안 찾았을까? 안 찾아요? 아내가 갑자기 없어졌는데 안 찾는 남편이 있을까?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강릉태수 순정궁은 자기 아내를 사랑했기에 그 아내가 어디 갔느냐고 찾게 됩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경험이 많은 노인이 와서 말하기를 바다에 동해에 용왕이 데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큰일 났잖아. 인간인 강릉태수 순정궁의 입장에서는 용왕과 대적할 수가 없잖아. 그런 거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되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 노인에게 물어보자 그 노인은 다음같이
그 아내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일이 많았었는데 그 바닷가에는 그 해풍을 막기 위해서 박아놓은 말뚝들이 있어요. 그 말뚝을 뽑아서 땅을 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노래를 한다면 그것이 동해 용왕까지의 귀까지 갈 것이다. 그러면 그때도 옛날에도 그럴 때 동해 용왕이 다시 내어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 당신도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해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뚝을 뽑아 땅을 치면서 많은 백성들이 같이 노래를 갖다 부르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뭐라고요? 이거요. 자, 거기 나와 있죠? 거북아, 거북아, 수로를 내어라. 남의 아내 아사선이 그 죄 얼마나 큰가. 내 만약 거스르고 내놓지 않는다면 그물로 너를 잡아서 먹으리라. 있어 없어요? 이 노래 역시 상당히 위협적이고 협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구지가 역시도 뭐예요? 구워먹는다고 했잖아. 상당히 협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짧은 어구를 위에 구지가로 보더라도 반복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가장 전형적인 주술성의 노래라고 그래요. 사실 뭐의 노래다? 주술성의 노래. 그래서 반복과 명령어법과 협박적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봐서 주술성이 있다고 얘기한다. 따라서 오늘날 전하고 있는 고대가요 가운데 이와 같은 주술성이 있는 노래가 뭐다? 구지가임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꼭 구별해서 알아둘 것이 있어. 뭐가 나와? 해가사에 수로가 나와요. 근데 이 수로는 앞서 배웠던 구지가에서 언급된 수로와 달라. 여기서 말하는 해가사에 나오는 수로는 강릉태수 순종공의 아내 이름이야.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따라서 그 강릉태수 순종공의 아내는 미스 신라로서 상당히 미모가 출중했고 그것이 동해 용왕까지 소문이 동해까지 소문 용왕의 귀까지 소문나가지고 잠시 동해 용왕이 데려간 거야. 납치간 거야. 옛날 그랬잖아. 가끔 뭐 북한에서 막 누구 한다면 막 납치해 가서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옛날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배우 있잖아, 막 배우. 그래서 북한이 그 김정은인가요? 김정은이 아니구나. 김정일. 워낙 뭐 영화의 광이니까 그 영화를 갖다가 찍으려고, 우리도 그런 좋은 영화를 찍으려고, 그 사람 영화 광이었으니까 우리 배우를 갖다 납치해. 물론 나중에 탈출해서 왔습니다만은 그런 일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납치해버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찾았어? 노인이 알려준 거지, 지혜를. 이렇게 해서 했더니 나왔더라. 그래, 그 노래 부르니까 정말 아내가 다시 나왔어요. 근데 그 아내는 이 지상에서 한 번도 맡아보지 않는 냄새가 나더라 해서 벌써 용왕에 다녀왔음을, 용국에 다녀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해가사였어. 해가사와 구지가는 그래서 뭐라는 점에서 거북이가 나오죠. 그리고 위협적이죠. 그건 주술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그런 점에서 같은 동기의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뭐가 먼저 나왔고 구지가가 먼저 나오고 해가사가 뒤에 나왔기 때문에 그 해가사를 구지가의 아류작이다 라고 보고도 합니다. 됐습니까? 다만 반드시 구별해서 알아둘 것은 해가사에서 나오는 수로는 절대 누가 아니다고? 김수로왕과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하에서 강릉태서 순정궁이 짜증내면서 나올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자, 어쨌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희 고대가요 가운데는 특별히 뭘 중심으로 봤다? 구지가를 중심으로 봤다. 나머지 작품도 한 번씩 읽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4페이지. 향가 있습니까? 향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가 있죠? 향가라는 것은 뭐냐면 향찰이라는 문자가 있거든. 향찰로 기록되거나 창작된 노래, 향찰로 기록되거나 창작된 노래를 향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향찰이라는 것은 좀 알고 있으면 되겠는데, 향찰이라는 것은 한자의, 우리 문자가 없었던 시절에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문자, 이것을 향찰이라고 그래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한자의 뭐과 뭘 빌려? 음과 훈, 소리와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한 문자를 무슨 문자라고 한다? 향찰.
찰이라고 하고, 그런 향찰 문자로 기록되거나 창작된 노래를 뭐라고 얘기한다? 향가라고 얘기한다. 여기가 이해됐습니까? 잘 알아두라, 그죠? 향가.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이거잖아. 처용가를 보면, 향가가 처용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 동, 명, 발, 그죠? 기, 그죠? 세불발기, 밝을 명사, 세불발기, 달아래. 있죠?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잠깐 볼까? 여기 이제 명기, 내가 말을 좀 잘못했나? 잘못했네. 세불이죠. 동경이죠, 내가 말 잘못했어요? 동경, 명, 세불발기, 그다음 피자, 떼겠자.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내자. 자, 교재 몇 페이지? 175페이지. 하단에 보면 나와. 나오지?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처용가입니다. 처용가. 여기서 말하는 처용 있죠? 처용. 처용은 동해의 아들이었어요. 동해 용왕의 아들이었어요. 동해 용왕의 아들이었는데, 너무나 세상이 좋은 거야. 이 지상세계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지상세계에 나왔어. 구경으로 나왔다가 붙잡힌 거야. 아무래도 동해 용왕에는 신통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그래서 그 당시 막 임금이 막 선심을 쌓고 말이지, 좋은 아내도 말이지 주면서 좋은 집도 주고 말해서 동해 용왕의 아들로 하여금 신라에 남길 바랬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뭐 하는 경우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신라의 그런 처용이 동해 용왕이니까 결국 지상세계의 어떤 즐거움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집에 가만히 있을까 없을까? 있지 않았겠지. 그래서 막 이리저리 놀다 보면 항상 늦게 집에 오는 버릇이 있었던 모양이지. 그날도 집에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딱 집에 들어와 방을 보니까 가라이 4개야. 다리가 4개야. 분명히 내 아내는 다리가 4개야, 2개야. 내 아내는 다리가 2개겠어, 4개겠어. 다리가 2개잖아. 그런데 4개가 있어. 그러면 뭐야? 둘은 내 엄만, 둘은 네 엄고. 내 아내가 다른 사람과 지금 동침하고 있는 거 아니야. 화 나왔나? 화 나겠죠? 화 날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고민하는 거야. 야, 둘은 네 엄만, 둘은 네 엄가. 이거 어떡하지? 막 광으로 가서 말이지, 낫을 가져와, 칼을 가져와, 막 이런 고민도 할 것이고 말이지.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본디 내다 말은 아사하늘 어떠하리까? 이미 두 것은 내 것인데 이미 앗아갔어. 뭐 어떡할 거냐?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 모습에 그 아내와 동침하고 있던 사내아이가 벌떡 일어나 깜짝 놀라 도망가면서 당신의 덕에 내가 놀랐다. 앞으로는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얼굴이 담긴 것만 보더라도 내가 다시는 그 집을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내 아내와 동침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역신이야, 역신. 병을 옮기는 신이야. 일반적인 사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누구는 처용이라는 사람은 동해의 용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통력을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지. 아는 거야. 내 아내가 그 역신이 와서 내 아내를 갖다 범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야. 그럼 범했다는 말은 뭐가 되겠어? 병을 옮기는 신이 내 아내를 갖다 범했다는 것은 내 아내가 병이 들었다는 얘기야. 내가 알겠지? 그리고 그 역신이 내 아내로부터 빠져나가서 나갔다는 얘기는 내 아내가 뭐 했다는 거야? 나왔다는 얘기야. 됐나요? 그러니까 누가 나은 거야? 누가 내 아내의 병을 낫게 한 거야? 처형이 낫게 하는 거 아니야, 처형이.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났다. 그 아내는 일반적인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은 동해의 아들이었잖아, 용왕의.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났어. 그래서 집집마다 뭐 하는 거지? 이제는 그 처형의 얼굴을 갖다가 걸어놓고, 알겠지? 또 때에 따라서는 뭔가 좀 역신, 병이 들을 때는 처형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병을 낫기를 소원했겠지. 그래서 주술화가 돼버린 거야. 알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 대표인 것 중에 하나가 처용가가 되는 거야. 처용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처용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것이 주술적인 행사로서 병을 갖다 치유하는 행사로서 활용되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향찰이냐? 이거 봐봐. 향찰 문자표요. 한자에 음과 혼을 빌려 우리말 표기했는데 사실 문헌상 기록으로 전하면 이렇게 전한 거든. 이렇게 전한 건데 이게 대체
뜻으로 이해도 안 되고 음으로 이해도 안 되고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처용가가 향가 처용가도 있지만 고려 소교 처용가도 있어요. 향가 처용가와 고려 소교 처용가는 내용상 비슷한 점을 갖고 있어. 그래서 고려 소교 처용가가 나중에 인말로 지어져서 인말로 전달되다가 한글 창제 후 한글로 기록되는 바람에 고려 소교 처용가를 통해서 향가 처용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었어. 그래서 향가라고 하는 문자의 비밀이 풀립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한 결과 대체적으로 형식 형태에서 우리가 문법 배웠죠. 조사나 어미 같은 거 있어 없어? 이런 조사나 어미 같은 형식 형태에서는 한자의 음을 빌었습니다. 우리말의 형식 형태에서는 주로 한자의 음을 빌렸고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실질 형태소 있죠. 실질 형태소 체연, 수식어 있어 없어?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한자의 뜻을 빌어서 우리말을 적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왜? 그때 우리 문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 불, 발, 기, 발에 이렇게 넘기면 앞에 받침을 뒤로 넘기겠지. 세불 다르게. 자, 이것은 오늘날 현대어로 된다면 뭐가 됐어요? 서울 밝기 달에. 알겠습니까? 서울 밝은 달에. 알겠습니까? 정리됐나요? 여러분 교재 보면 세불 밝기 달에 나와. 서울의 밝은 달에 밤늦게 놀다가 집에 와 자리복은 가라이 내리어라. 둘은 내연만 둘은 뉘은고 이미 아사간들 어떠하리. 나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당시 우리 문자가 없었던 시절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했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것이 바로 뭐다? 향찰이다. 따라서 향찰로 기록되거나 창작된 노래를 뭐라고 얘기한다? 향가라고 한다. 정리됐죠? 이거 잘하던 그 향찰의 문자 비결 알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이것을 한자의 음을 따왔느냐 한자의 뜻을 따왔느냐 해서 대체적으로 처용가 내지는 서동요를 통해서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교재 서동에 보니까 위에 세모 동그라미 해놨어 안 해놨어? 해놨죠? 그때 세모는 뭘 따온 거라 거기다 써놨어요. 제가 훈동 뜻을 따온 거고 동그라미가 음을 따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서동요 같은 또는 처용어를 제시한 상태에서 한자의 음을 빌었는지 뜻을 빌었는지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다. 지금 설명하면 상당히 복잡하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기본문항에서 넘어가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향찰로 기록되거나 즉 한자의 음과 의미를 표기한 향찰이라는 걸로 기록되거나 창작된 노래를 우리는 향가라고 한다. 자, 오늘 향가에 대체적으로 있죠. 향가에 있어서 향가의 주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향가의 주된 작자층이 있습니다. 향가의 주된 작자층이 있고 향가의 주된 내용이 있겠고 향가의 주된 사상적 배경이 있겠고 향가의 주된 형식이 있겠고 향가의 주된 뭐가 있을까? 문헌이 있겠죠. 이런 정도로 정리한다면 향가의 주된 작자층은 누구냐? 당시 승려나 그 다음에 화랑 같은 당시 승려와 화랑은 어떤 위치였냐면 상당히 귀족이었죠. 상위 등급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 바로 향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다소 신라인들의 정신세계 신라인들의 그런 내면세계, 신라인들의 내면세계가 주된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시 그런 향가의 주된 사상적 배경이 뭐냐? 불교라는 거. 됐죠? 형식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몇 구체가 있느냐 하면, 형식의 발달에서 가장 많이 남은 것이 19체입니다. 19체, 그 다음에 뭐 4구체, 그 다음에 8구체. 보통 우리가 향가의 본격적인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몇 구체냐면 19체.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향가라고 불리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창작형이야. 창작형. 나머지는 정착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19체, 4구체, 8구체가 있는데, 오늘날 몇 수가 남아있냐면 25수가 남아있는데, 그중 19체가 19수가 남아있어요. 19수. 4구체는 4수가 남아있어. 8구체는 2수가 남아있어. 그래서 도합
몇 수가 남아있다는 점? 25수가 남아있다. 25수 가운데 가장 많이 남은 형식은 몇 구체? 19채. 네, 19채가 가장 많이 나왔다. 19채는 몇 줄로 되어 있냐면 10줄로 되어 있어. 몇 줄로 되어 있다? 10줄. 사구채는 몇 줄로 되어 있겠어? 4줄. 8구채는 사구차의 중첩형으로 8줄로 되어 있는 거야. 19채가 10줄로 되어 있어. 그것이 본격적인 우리가 명명할 때 향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이게 향가다. 이게 오리지널 향가다. 그래서 19채를 오리지널 향가다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붙여줬는데 사뇌가. 시작. 사뇌가. 그래서 일명 사뇌가라고 불려지는 향가는 몇 구채 향가다? 19채 향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향가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사람 아까 내가 페이지 알려줬잖아. 시가문학의 흐름과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자, 그래도 여기 접어놓고 공부해. 나중에 접어놓고. 그래서 교재 356페이지, 357페이지 보면 교재 357페이지 보면 향가에 대한 주요 내용적 지식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또 나오잖아. 에? 향가. 그렇게 해서 비우면 여기서 교재 몇 페이지를 한가 볼까? 358페이지 보면 그 향가에 대한 표기체, 향찰에 대한 설명 해놨죠? 그거다 동그라미 해놓고 그 다음에 교재 359페이지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왔죠? 자, 거기에 1번, 2번, 3번 가운데 첫 번째 향가는 우리 문학의 주체성을 보여준다. 왜 우리 문학의 주체성일까? 우리 문자를 갖고자 하는 열망으로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 우리말 표기했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문학의 주체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본격적인 기록문학이 시작이야. 그 이전까지는 사실 그냥 한자를 도입해서 번역하는 수준이었다면 향찰이라는 문자가 만들어진 후에는 그런 향찰이라는 문자로 우리 작품을 지었다는 얘기야. 따라서 본격적인 기록문학의 효시는 뭐다 닿지? 향가. 몇 구체 향가? 19채 향가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하죠. 밑줄자. 외래문화의 주체적 수용. 교재 지금 369페이지. 369페이지 위에 있잖아. 외래문화의 주체적 수용. 359페이지. 359페이지 위에 보면 외래문화의 주체적 수용 나와 안 나와? 표 위에. 나오죠?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오겠어? 다음 중 우리나라의 시가문학 장르 가운데 외래문화의 주체적 수용이라고 평가받는 장르가 뭐냐? 그러면 뭐예요? 향가. 왜 그래? 한자를 갖다가 도입해서 한자를 그대로 쓴 게 아니라 한자의 음과 혼을 빌려 우리식으로 표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래문화를 어차피 한자는 외래문화인데 그것을 우리시화했다는 거죠. 알겠어요? 따라서 외래문화의 주체적 수용이라고 평가를 받는 장르 뭐다 같이? 향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여러분 교재 보니까 359페이지에 보면 향가의 형식이 있어. 거기 보니까 4구체, 8구체, 19채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좀 더 그 지역적인 문제가 나왔었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중 향가의 형식이 다른 것은 나온 적 있어요? 그럴 때 서풍언도, 서동요, 풍요, 헌화가 더 들어가 있지? 이 서풍언도가 몇 구체? 4구체고 모죽질환가와 청구체 몇 구체다? 그렇지, 8구체. 그래서 서풍헌도만 외워주면 나머지는 다 뭐다? 19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문헌상의 문헌이죠, 문헌. 향가와 관련된 문헌에는 뭐가 있냐면 삼국유사. 오늘날 몇 수가 전하고 있냐면 14수. 삼국유사에 14수가 전하고 있고, 귀녀전이라는 거, 여기 11수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합 몇 수다? 25수가 전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14수, 귀녀전의 몇 수? 11수. 합쳐 몇 수? 25수가 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날 아쉽게 전하고는 있지 않지만 향가 집이 있어.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각간 위용과 대구 화상에 졌던 3대목이라는 게 있어. 3대목. 이 3대목은 향가 집이야. 다만 아쉽게 오늘날 전한다, 전하지 않는다? 전하지 않는다. 이것을 소위 부전 향가집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 같이? 부전 향가집. 그래서 이와 같이 3대목이라는 것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유형의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냐면 이렇게 나왔죠. 다음 중 향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뭐냐 할 때 향가는 오늘날 25수가 전하는데 이 25수는 삼국유사, 귀녀전,
3대목 등에 흩어 전하고 있다. 맞으면 어떻게 X? X죠? 삼국 유사의 14소 균효전의 11수가 전한다는 것이 3대목이 전한 거 아니야? 3대목은 향가 집. 자, 그렇다면 또 있습니다. 향가에 대한 잘못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오늘날 향가집으로서는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3대목이 있다. OX. X. 이름만 전할 뿐 3대목은 안 전합니다. 그래서 이걸 소위 부전 향가집이라고 해. 이해됐나요? 또 하나, 다음 중 향가와 관련된 문헌이 아닌 것은 1번 삼국유사, 2번 균여전, 3번 3대목, 4번 삼국사기. 시작. 삼국사기는 향가와 관련된 문헌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지엽적이나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도 해두는 게 좋겠다. 됐나요? 자, 향가 가운데 딱 하나만 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재. 요 대목이 시험에 잘 나올 걸로 봅니다. 177페이지. 177페이지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잘 나왔던 향가가 제망매가면 뭐에 다지? 제망매가. 그래서 제망매가 하나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알겠죠?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더해요? 자, 고개를 흔드는 분이 더 있었습니다. 마음이 없더라도 그냥 고개 끄덕여 줬으면 더 할 것 같았는데. 자, 제망매가. 시작. 제망매가. 제망매가는 이렇게 고전 시간 나오잖아요. 고전 시간 나오면 상당히 제목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제목이 주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제목이 주어졌을 때는 뭐가 좋냐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방향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뭔가 가이드가 된다는 점에서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제망매가는 뭐냐? 그 한자를 그대로 읽으면 망매, 누이가 죽었죠. 누이가 죽었는데 뭘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지. 그러니까 누이의 제삿날에 부른 노래가 제망매가야. 누이의 제삿날에 부른 노래가 뭐다시야? 제망매가다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이제 불가해서 그러는가요? 45일이 지나면 탈상을 하는 모양이야. 45째 날에 이와 같이 제망매가를 지었다고 그래요. 사실 과거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저 설명한 적 있죠? 지난해 문학 일반 논문 파트 할 때 잠깐 설명한 것 같은데 신라 같은 데에서는 뭐 지금도 티벳도 마찬가지고 관련돼서 불교와 관련돼서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법이 있었던 것 같아. 집에 한 사람씩은 부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는 승려가 된다라고는 뭐 그런 어떤 제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를 지은 월명사도 원래 결국 승려가 될 수밖에 없는 마치 군대 가듯이 남자들이 뭐 하듯이 군대 가듯이 승려가 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속가에 있는 부모와 그다음 형제와 생이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한번 출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에 자주 올 수 있다 없다. 속가에 자주 올 수 없었겠지.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사랑했던 여동생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가한 몸이라 함부로 집에 빈번히 갔다 올 수 있다 없다?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차일피일 때만 기다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상에 사랑하는 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또 후회도 얼마나 했겠습니까? 내가 좀 시간을 내서 짬을 내서 가봤으면 얼마나 좋을 건데 그러지 못한 거. 사실 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는 인명재천이라고 해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해져 있는 이치죠. 살아있는 자로서 정해진 이치가 언젠가는 우리는 뭐예요? 영원할 수가 없잖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때에 따라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나도 오래 살길 바라지만 내 욕심일 수도 있잖아. 그러지요? 그러잖아. 어깨도 무너지고 그렇게 뭐 허리는 뭐 협착증에 고통받고 다리가 또 이렇게 작년에도 부러졌는데 이번에 또 한쪽이 또 부러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거래요. 그래서 제대로 거동할지 앞으로 자기 어떤 삶에 있어서 그런 어떤 자존감을 살 수 있도록 저도 거동만 하거나 또는 화장실 갈 수 있는 기력만 있다거나 한다면 그래도 살 수 있죠. 근데 맨날 누워서 어디 움직이도 못하고 만약에 그렇게 똥오줌을 다 받아낸다고 생각하면 자존감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서 뭐하냐? 생명이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그런 어떤 좀 나쁜 생각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어머니가 잘 건강하게 다시 살길 바라지만 혹여나 그런 일이 벌어질까 봐 알겠어요? 그게 걱정인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제망매가도 마찬가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려의 입장이잖아.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그 누이가 그렇게 아팠을 때 생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매여진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 매여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뭐에 대해서 배우는 승려자로서 종교인으로서 내세를 믿는 사람으로서 결국 죽게 되면 어디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알에 대해서 내 동생에게 일러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갖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뒤늦게나마 내 동생을 달래서 하늘의 길로 옮겨 놓으려고 하는 노래가 바로 이 제망매가다. 그래서 제망매가를 무슨 노래라고 하냐면 천도 노래라고 그래요. 천도곡이라고 그래요. 천도곡. 죽은 망자를 하늘의 길로 옮기는 겁니다. 아십니까? 천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생사의 길은 죽고 사는 길은 이에 있음에 머뭇거리고 이에 있으면 머뭇거리다 밑줄자. 머뭇거린다는 말은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받아들이냐면 두려워하고 죽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보면 사실 밤길을 걸어봐. 밤길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 내가 혹시나 뭐 할까봐 돈을 뺏기면 괜찮죠. 뺏기면 뺏기지 뭐. 가져가면 가져가. 하지만 내 생명을 잃을까 두려운 거죠. 그러면 이해됐나요?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는 이 생에 있는 거고 이 생에 죽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나는 바로 죽은 자죠. 죽은 누이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던지고 가난이 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됐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아마 그 누이가 아파서 몸져 누워 있을 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나 죽을지도 몰라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누이를 갖다가 뭐 하지 못하고 달래지 못하고 그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하고 유래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뭐다 하지? 그런 어떤 아쉬움이 폭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네 번째 영가에 못다 이러고 가난이 있고 있지. 여기는 뭐가 담겨있다? 아쉬움과 후회가 담겨있다. 됐습니까? 시적 화자의 아쉬움과 후회의 정서가 담겨있다 볼 수 있죠. 어느 가장 이런 바람에 자 비유적이죠. 여기서부터는 자연의 세계를 통해서 자연을 비유들어서 누이의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어느 가잘 이른 바람, 가잘은 조라의 계절, 입이 떨어지는 계절이지. 입이 떨어지는 게 가운데 이른 바람이 불어서 이른 바람, 일찍 불어온 바람 때문에 입이 떨어졌겠지. 따라서 누이의 요절, 누이가 어린 나이에 죽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가장 이른 바람에 이에 저희 떨어진 입은 죽은 누이죠. 어때요 여러분들? 바람 불면 입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죠. 그 떨어지는 입같이 우리 생명들이 툭툭툭 떨어지고 있다 생각해봐. 한마디로 말하면서 인생의 덧없음, 생명의 덧없음을 느끼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요? 오늘까지 살아있다가 내일 일어나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어제 그런 장례식이 있었습니다만 나는 바빠서 못 갔는데 강의 때문에 못 갔는데 이제 집사람이 대신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좀 상황이 좀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집으로 모셔서 3일 동안 드시고 싶은 거 뭐하고 싶은 것을 드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요양병원으로 모셔다 드리려고 가는 중인데 요양병원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뭐 아무런 이기적이 없는 거야. 봤더니 차에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잘 먹이고 나름대로 어머니가 먹고 싶은 것들을 해드리고 다시 요양병원을 모셔다 드리려고 차를 모시고 갔는데 어머니가 뒷좌석에 앉아 계셨는데 어머니 내리셔야죠 했더니 이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 3일간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아마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걸 대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식과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힘으로 버티지 않았을까. 그리고 끝내 그 도착하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허망하죠. 그렇잖아요. 방금 전까지는 뭐였는데? 살아 계셨는데. 집에서 출발할 때까지는 살아 계셨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잠시 차를 운행해서 왔을 뿐인데 어머니는 뭐 하더라?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생과 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뭐예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너무나 가까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덧없음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어떤 자연물을 비유해서 자연물을 빗대서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덧없음을 뭐라고 하냐면 무상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나 같이? 무상감.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온전히 항상 한결같이 그대로 있지 않잖아. 그걸 갖다 무상감이라고 무상감. 그래서 여기서는 뭘 느낄 수 있다는 지 인생의 무상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기 됐나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이렇게 무상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저에 떨어진 잎처럼 하단가지는 뭘까요? 한 부모죠. 한 부모에게서 났는데도 가는 곳을 못 닿은 자. 내가 가는 곳을 이루어지지 못했구나 라는 안타까운 심정이 여기에 상호 들어 있습니다. 사실 나뭇가지 나는 잎은 나오는 순서는 있어도 떨어지는 순서 있어 없어요? 없잖아. 부모로부터 나온 순서는 있죠. 그래서 형이 있는 거고 오빠가 있는 거고 동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는 순서는 있어 없어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빗댄 거예요. 가는 것도 못 닿은 자. 미타잘, 동그라미 미타잘. 그렇지만 누이야 그렇지만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나 뭐라고 할까? 공포에 쌓이지 마라. 미타찰은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열반의 세계, 극락세계. 이것을 갖다 뭐라고 나눴지? 미타찰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서방정토. 무슨 세계? 서방정토. 그 세계죠. 보통 우리가 속세를 얘기할 때는 사바세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속세가 사바세계인데 다음 중 미타찰과 바꿔 쓸 수 없는 말은 1번 서방정토, 2번 극락세계, 3번 열반의 세계, 4번 사바세계. 몇 번? 사바세계. 사바세계는 속세를 얘기하는 거야. 미타잘의 소망을 통해서 너 미타잘로 내가 옮겨주는 거야. 너 미타잘에 가 있어. 미타잘에 가 있으면 나도 열심히 도닦아 그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 안 한다? 하지 않는 거지. 불가에서는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 시작. 윤회한다는 말 들어 안 들어? 윤회한다는 말 들었죠? 그겁니다. 너무나 누군가에 대한 은혜를 갖다 많이 입었을 때 가끔 그러죠. 내가 어머니에 대한 은혜를 많이 입었을 때 또는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많이 입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다음 생에도 내 아버지로 내 어머니로 태어나 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다음 생에는 내가 아버지 어머니가 돼서 자식을 사랑을 쏟듯이 그렇게 내가 한번 살겠습니다. 다음 생에는 아버지가 내 아들이 되세요. 다음 생에는 어머니가 내 딸이 되세요. 알겠어요? 그잖아. 아들과 딸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을 쏟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다 갚지 못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뭐죠? 정말 은혜예요. 아버지의 은혜예요. 어머니의 은혜예요. 다 갚을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에 그렇게 애통해하며 울며 소리치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제는 다음 생에는 내 자식으로 태어나주세요. 내가 잘하겠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뭡니까? 내 엄마 아빠로 다시 태어나주세요. 내가 잘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그런 후회함이 남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제막매가의 마지막에 미타지 마뿔라 도닦아 기다리고다. 됐습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작품은 불교라고 하는 사상을 통해서 불교에 무슨 사상이 있죠? 윤회 사상이 있죠. 그런 윤회 사상을 통해서 죽은 누이로부터 오는 슬픔,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이별이라는 것은 슬프잖아요.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마음의 고향, 실제 있든 없든 떠나서 관념적인 세계로서 천국을 둔다든가, 알겠어요? 또는 저와 같은 극락세계를 둔다든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살아있는 자들의 마음의 유로함과 유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것마저도 없다면 그 어두컴컴한 땅 밑에 부모를 묻고 올 때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나 육신을 묻히되 마음의 영혼은 저 좋은 곳에 머물고 있으려는 기대와 희망으로 내 마음에 유를 갖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종교 아니야? 내 세관이 있는 게 종교 아니야? 무슨 말 알겠죠? 종교에 그렇다는 측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 역시 제 마음에는 어떤 종교가 들어가 있다? 불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불교의 무슨 사상? 윤회 사상. 그래서 지난번에 문학의 미의식 얘기할 때 일행에서 8행까지는 이승에서 갖는 죽음을 통한 이별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슬픔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래 살고 싶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지만 그러한 이상이 결국 좌절되고 말았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슬픔, 비장미죠. 그러나 이런 비장미를 뭘로 승화시켰다? 미타지라고는 서방정토 극락세계, 이상세계의 소망을 통해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극복했죠. 그게 바로 숭고미. 무슨 미? 숭고미. 그래서 제막맥에는 이와 같이 비장미와 숭고미가 있고 주제를 형성시키는 데 있어 미의식은 숭고미입니다.
알겠죠? 그러나 작품 속에 나타난 미의식은 두 가지가 있다는 것. 비장미와 순고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제막매개가 시험에 잘 나왔다는 것도 아울러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향가까지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아마 다 봐야 들어갔죠? 시가문학, 보지 못했던 그 시가문학과 서사문학까지 중요 내용을 다음 시간에 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 수업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